안녕하세요. 야담서당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옛날 한양 외곽에 오진사라는 소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사 시험에 이름을 올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뚜렷이 나아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벼슬도 없었고 내세울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선대에서 물려받은 기와집 한 채와 논 몇 마지기 그리고 반 몇 마지기가 있었으니 그것으로 겨우 체면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진사에게는 딱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이었지요. 실속은 없어도 체면은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관을 정제하고 나서는 걸음걸이부터 달랐고 동네 어귀에서 아무리 허름한 양반을 만나도 말투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지요. 그 체면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십수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오진사 곁에는 본처 최 씨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오진사보다 2살 아래였지만 집안 살림만큼은 오진사보다 10배는 더 야무졌습니다. 쓸 것은 쓰고 아낄 것은 아끼는 사람이었지요. 남편이 체면 때문에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려 할 때마다 슬며시 막는 것도 최 씨였고 행랑채 아래 것들까지 한 식구로 챙기는 것도 최 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사 댁이 버티는 것은 오진사 때문이 아니라 최 씨 덕분이라는 것을. 행랑채에는 막세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에 들어서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다 담아내는 사람이었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막세의 낯빛부터 살피면 된다고 최 씨조차 그리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오진사가 친구 양반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지요. 한양 외곽에서 비슷하게 사는 소양반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였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여보게 오진사, 자네는 아직도 첩 하나 없나?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진사였습니다. 채통이 있지. 우리 나이에 첩 하나쯤은 드려야 하지 않겠소. 내가 지난 봄에 들인 여인이 그야말로 살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더라고. 자네도 슬슬 생각해보게. 오진사 술잔을 들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내가 왜 첩이 필요하겠나? 집사람이 잘하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박진사가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아, 자네는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구만. 한 번은 어머니 꿈을 꾸고 한 번은 집사람 덕분에 버틴다고 하더니. 그래서 자네 혼자만 아직까지 첩도 없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진사 그 웃음을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오진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술이 들어간 것은 맞는데 발이 무거운 것은 술 때문이 아니었지요. 첩도 없는 게 흉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날 밤 오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최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잠이 든 것인지 안 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진사가 먼발치에서 본 것도 아니고 직접 기방을 찾아가 퇴기로 나온 월이라는 여인을 150냥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막세는 그날 대문 밖에서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32살이었습니다. 기방을 나왔다고 해서 허름하거나 초라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방을 한번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살피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었지요. 막새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저 눈빛이 집 구경을 하는 눈빛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월이 짐을 풀기도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행랑채를 보고 사랑채를 보고 마당 너머 안채 쪽을 한 번 더 보았지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편 최 씨는 월이가 들어오는 것을 마당 안채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지요. 월이에게 거처를 내주고 쓸 물건들을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진사 그 태연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집사람이 마음이 넓구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최 씨의 태어남은 체념이 아니었거든요. 막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두 눈에 다 담고 있는 것이었지요. 월이가 자리를 잡은 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자리가 잡히자 월이는 오진사에게 슬쩍 운을 떼었습니다. 날이 제 오라비가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답니다. 잠깐만이라도 행랑채 한 귀퉁이를 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요? 오진사 월이의 눈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라비가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왔지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조카 둘이 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오진사는 올 때마다 월이 눈치를 보며 번번이 허락했습니다. 막새는 행랑채가 차가는 것을 하루하루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으로 끝났지요. 그런데 조카 둘이 들어오던 날 막새는 밤에 마당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입이 4개가 늘었으니 살림이 줄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뒤주가 예전보다 빨리 비었고 장독대도 눈에 띄게 줄었지요. 최 씨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랑채가 자기 식구들로 채워지자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었지요. 오진사 곁에 바짝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챙겨 올릴 때마다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날이, 마님은 나리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합니까요? 나리가 이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요. 제가 나리 곁에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요? 오진사의 눈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를 보는 눈이 서늘해지는 것이었지요. 최 씨가 아무 말 없이 살림을 챙기는 것이 이전에는 믿음직해 보였는데 이제는 냉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이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막새는 사랑채에서 오진사와 월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막새는 저녁밥을 반도 못 먹었답니다. 속이 갑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월이가 이 집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월이는 마침내 마지막 계산을 꺼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진사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첩이 행랑채에 머무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나리를 모시는 사람이 행랑채에서 지내면 나리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안채 한 칸만 내주신다면 나리도 편하고 저도 편하지 않겠습니까요? 오진사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안채는 본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법도였지요. 그런데 월이의 눈을 보자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월이는 그 머뭇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리, 그냥 제 욕심이 아니라 마님도 한 공간을 나누면 더 편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요? 집이 좁지도 않으니까요. 오진사는 그날 밤 최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들어서면서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꺼냈지요. 자리를 좀 나눠주시오. 월이가 안채 한 칸을 써도 될 것 같소. 최 씨,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사는 그 침묵이 불편하여 눈을 돌렸지요. 그러자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진사는 짐을 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눈물을 흘릴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최 씨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지요. 옷고름을 단정히 여미고 쓰개치마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으로 나섰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최 씨를 보고 마당을 쓸던 막새가 황망히 물었습니다. 마님, 어디 가십니까? 최 씨,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따르거라. 관하로 간다. 막새 그 한마디를 듣고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마님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지려는 것을 겨우 참았기 때문이었지요.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최 씨가 원님 앞에 섰을 때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양반댁 아녀자가 관아를 찾아오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이방이 힐끗 쳐다보고 사령이 수군거렸습니다. 원님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최 씨, 원님 앞에 읍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하고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한양 외곽에 사는 오진사의 본처 최가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국대전 형전에 따라 억울함을 아뢰고자 함이옵니다. 원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경국대전을 꺼내는구나. 말해 보시오. 최 씨, 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처가 있는 자가 다시 처를 맞이하거나 첩을 처의 자리로 올리는 것은 엄히 금하였나이다. 저희 집에 있는 월이는 법에 따라 첩이옵니다. 그 첩이 정처의 안채를 차지하는 것은 첩을 처의 자리에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원님 법전을 들어 잠시 살폈습니다. 최 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또한 남편 오진사는 이를 알면서도 첩의 요구를 들어 안채를 내주려 하였사오니 이는 우유부단함을 넘어 본처를 첩으로 대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관아 안이 고요했습니다. 원님 법전에서 눈을 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거니 그리고 사령을 불렀습니다. 오진사를 당장 관하로 불러오너라. 오진사가 관아 마당에 들어선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사령이 찾아왔을 때 오진사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사령이 관아에서 부른다는 말을 하자 오진사의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니 이미 최 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진사, 최 씨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진사, 그대의 부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국대전을 들어 억울함을 고하였소. 오진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소생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였사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원님 잠시 오진사를 내려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오진사. 그대가 체면 때문에 첩을 들였다 하나 법도도 모르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것이 더 큰 망신 아니겠소. 관아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진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진사의 우유부단함이 풍속을 어지럽히고 집안의 기강을 흐리는 바 앞으로 집안 대소사는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본처 최 씨의 허락을 받아 처리할 것이며 어기면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오. 오진사 관아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에 그 체면 때문에 허리를 한 번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었지요. 얼굴이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마 땅 아래로 더 꺼지고 싶었을 것이었답니다. 담벼락 밖에는 막새가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질책이 들려왔을 때 막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결국 담벼락 뒤로 몸을 돌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최 씨와 오진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오진사는 그 긴 길을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최 씨가 막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월이 식구들을 마당에 세워라. 막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월이와 오라비, 어머니, 조카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월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내쫓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오진사에게 자초지종을 이미 들었답니다. 갈 곳도 없었지요. 다시 기방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월이 그날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버티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최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월이 식구들을 한 명씩 천천히 보았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월이 오라비 장가는 갈 곳이 없으면 이 집 머슴으로 들어와라. 세경을 줄 것이니 그것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라. 월이 오라비가 눈을 들었습니다. 마을 외딴 곳에 초가 한 채를 내어줄 것이다. 식구들이 거기서 살면 될 것이다. 월이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첩의 자리를 지켜라.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월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쫓겨날 것을 대비해서 단단히 세워두었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허물어져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쫓겨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예상보다 너그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살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더 컸던 것이었지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가 안채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월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월이는 조용히 첩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채 쪽은 더 이상 넘보지 않았지요. 살림살이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진사에게 최 씨를 깎아내리는 말도 다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오진사도 달라졌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 이후로 집안일에 먼저 나서는 법이 없어졌지요. 최 씨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고 묻지 않는 것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체면 하나로 살던 사람이 그 체면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관아 마당에서 비로소 배운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마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퍼졌지요. 막새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혼자씩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막새가 빗자루를 멈추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50냥이 그리 비쌌건만.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지요. 덕분에 마님 이름이 온 마을에 났구만. 빗자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것이었지요.